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의 2019년 부패 인식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부패 인식 지수는 작년보다 6계단 상승한 39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기록한 점수 중에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합니다. 이번 평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자, 먼저 이 기구가 어떤 권위를 가진 기구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국제투명성기구는 피터 아이겐이 설립한 1993년도에 설립한 반부패 분야의 국제 NGO로 본부는 독일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부패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서 각국의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부패 인식 지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패 수준의 측정, 그리고 반부패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부패 인식 지수는 이 국제투명성 기구가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측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패 지수인데요. 네. 각국 정부, 공공 분야, 그리고 정치 분야의 부패 수준을 기업과 그리고 국제 평가 기관들의 정성적인 평가를 종합해서 산출하는 부패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패 인식 지수 개선이 문재인 정부의 정부 혁신 3대 과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네. 자, 그만큼 권익위에서도 좀 많은 개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혁신 3대 지표는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 정부 신뢰 지수, 그리고 이 부패 인식 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권익위는 부패 인식 지수 조정을 위한 총괄 기관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체계를 위해서요. 지난 2008년 이후 중단된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복원했습니다. 이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이라든지 채용 비리 근절, 갑질 관행, 그리고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같은 반부패 현안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왔고요. 또한 경제계,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이 참여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시급한 반부패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이러한 제시된 대안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서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고요. 나라 돈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환수법 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이 이번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3일에 2019년 부패 인식 지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자, 이번에 권익위에서 좀 자체적으로 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금년도 부패 인식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9점, 그리고 180개 평가 대상국 중에서 3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던 작년에 이어서 점수 분야에선 1년 만에 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한 거고요. 네. 국가별 순위에 있어서도 2010년 이후에 다시 30위권에 진입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의 이제 개선 노력들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럴 만도 한 것이 이게 반짝 오른 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네. 지금 눈에 띄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몇 년간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에는 5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인 2017년에는 51위, 작년 2018년에는 45위, 그리고 금년에는 39위로 현 정부 출범 이후로 보자면 3년 연속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보여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일관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반부패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점수를 잘 받았는지 개별 점수도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는 9개 국제 평가 기관이
측정하는 10개 세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기관에는 뭐 잘 알려진 기관들이 많은데요. 국가 경쟁력 평가로 유명한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라든지 다보스 포럼, 그리고 독일의 베텔스만 기관과 같은 유수의 평가 기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0개 지표들을 설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해보니까 한 5개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공직자의 권한 남용 통제와 관련된 분야, 그리고 그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해서 경험한 부패 수준, 부패 예방과 처벌 체계, 정치 분야의 부패 수준,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을 통괄하는 국가 전반의 부패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의 공직자의 권한 남용 통제라든지 부패 예방과 처벌 체계와 관련된 설문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반면에 기업 경영과 관련된 부패 수준은 중간 단계,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정치 분야의 부패라든지 입법, 행정, 사법을 통괄하는 국가 전반의 부패 수준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패하지 않은 사회가 좀 도덕적인 부분에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근데 이 사회 투명성이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패가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부패가 만연한 일부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치안, 에너지, 교통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친분이라든지 뇌물 제공과 같은 불합리한 요인들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합니다. 또한 중진국이라든지 경제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부패 문제가 만연하게 되면은 특히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공직자들과 친분을 유지하기 위한 뇌물이라든지 접대 관행과 같은 부가적인 비용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패가 있으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사회 통합, 그리고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외 투자 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 나아가서는 국가나 사회 경쟁력 향상에도 큰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부패 인식 지수 향상은 부패로 인한 이런 문제들의 발생이 미연에 예방이 되고 현재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징후도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부패 문제의 해결은 경제 발전과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에서도 이 부패 인식 지수가 10점 개선된다면은 매년 1인당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추가적으로 상승되고요. 일자리도 매년 2만 7천여 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좀 큰 수치이기도 한데 네. 사실 이 부패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또 요소로 관건이 지금 되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논평이 있었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요? 네, 지금 최근에 이 홍콩의 정치경제위험공사라든지 독일 베텔스만 재단과 같이 이 부패 인식 지수와 관련된 국제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이라든지 정책 여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논평을 연달아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베텔스만 재단은 국가별 지속가능지수 평가 결과 발표 시에요.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 시행과 정착으로 인해서 선물이라든지 부정청탁과 같은 한국의 전근대적인 관행들이 효과적으로 근절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고요. 네. 홍콩에 있는 국제 기업 경영 컨설턴트사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에서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반부패 정책에 있어서 매우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 결과 뇌물수수라든지 선물 관행 같은 전근대적인 문화가 매우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논평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19 뇌물 위험 매트리스 평가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건 또 어떤 평가인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뇌물 위험 매트릭스는 미국의 본부를 잇는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국제 뇌물 반대 기업협회에서 지난 2016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뇌물이 어느 정도 수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크게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점수화가 되는데요. 정부와 기업의 상호작용,
그리고 법 집행에 있어서의 관용성, 이른바 그 봐주기 관행 같은 거겠죠. 네. 그리고 공공이나 정부 서비스의 투명성,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독 역량, 네 분야에서 65개의 그 세부 과제를 점수화를 하는데요. 네. 1점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뇌물. 그러니까 굉장히 청렴한 거고 여기서 100점을 기록하면 이건 뭐 무슨 활동을 네. 할 때마다 이제 뇌물을 줘야 되는 굉장히 부패한 국가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2019 뇌물비용 매트리스 평가 결과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을 네.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점수는 1점 만점에 네. 24점 기록했습니다. 오. 200개 평가 대상국 중에서 23위. 한 10%, 상위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홍콩이 10위, 그리고 싱가포르이 12위를 기록했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동지표 해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기업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뇌물수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200개국 중에서 23위. 네. 자, 지금까지 또 한국 사회 반부패 과제 성과를 살펴봤는데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나 시민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그 사회 지도층들이 연관된 부패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민간 영역에서 부패 문제가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고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부패 인식 평가 결과에서도 전문가 평가보다는 그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인들의 설문 평가, 인식 평가가 매우 낮았던 점을 반추해 본다면은 이러한 사회 지도층들의 윤리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그 민간 영역에서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에 있어서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성과와 또 과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 문제는 말씀해 주셨듯이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민간 부분 또 인식 부분에도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 2018년도에 우리 권익위는 5개년 반부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50대 반부패 혁신 과제를 마련하고요. 2022년까지는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비전을 목표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네. 현재 이 계획 중반인 현재 이제 한 30위권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20위권 이제 청렴 선진국으로 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많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정부뿐만 아니고 민간 그리고 시민사회, 국민들의 일관된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참여, 관심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